네, 안녕하십니까. 도담국어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내신 대비 문학 강좌 대상 작품은 장비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곽재구의 현대시 사평역에서라는 작품과 임철우의 현대소설 사평역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두 작품 간의 영향관계를 고려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원래가 곽재구 시인이 사평역에서 라는 현대시를 발표를 했고요. 그 시를 읽었던 임철우 작가가 이 시를 바탕으로 소설을 적었다. 그런데 소설을 적을 때는 시 원문 그대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변형을 해서 적어준다라는 그 부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핵심 정리를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성격에 애상적 성격이 드러나 있다, 슬픔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현대시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것이 경제적 갈등 문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소위 말해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애상적 성격이 드러나고요. 이 작품에서는 감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라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랬는데,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민들,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애환,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애환, 그것에 대한 연민의 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연민의 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작품에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묘사가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이 드러나고 있고요. 시적 화자가 관찰자 시점. 선생님, 시점이란 것은 소설에서 나오는 건데 시에서도 시점이 있습니까? 예, 소설의 시점이나 시의 시점이나 동일한 것으로 그대로 파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찰자 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잡아 주시고요. 자, 사평역에서 곽재구 시인의 작품인데, 곽재구 시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능시험에서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 작품입니다. 시인입니다. 일단은 시를 들어가니까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막차가 일단은 기다림의 대상이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시를 시작을 할 때 첫 차를 기다린다, 막차를 기다린다면 느낌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첫 차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희망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들이 연상이 되어진다면, 막차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좋지 못한 어떤 그런 느낌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래서 시작부터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다림의 대상이 막차고 그것이 좀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에서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는데요. 역의 대합실이 공간적 배경입니다.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일단 여러분들 송이 눈이 쌓인다 그랬으니까 시각적 이미지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눈 시린 유리창 그랬으니까 이 감각적 이미지 중에서도 어떤 차가운 이미지를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무엇이 피었나?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더라. 이 시험이라는 것도 조금씩 출제 경향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식 문제, 요즘식 문제들이 조금씩 차이가 드러나지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문제들을 냉온 감각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눈이 시리다, 냉, 톱밥난로, 온, 그래서 냉온 감각, 대비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금음처럼 몇천 졸고 몇천 감기에 쿨럭이고 그랬는데 여기서 어쨌거나 몇이라는 존재가 뭐냐 그러면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은 어떻게 하고 졸고 몇은 어떻게 하고 감기에 쿨럭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삶의 고단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소외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관찰의 대상, 관찰의 주체. 자,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관찰의 주체인 나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을 하며 그러니까 이 따뜻했던 날들 내 기억 속에 좋았던 기억들도 있었는데 하는 것을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불빛 속에 던져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위에서 졸고 있는 몇, 감기에 쿨럭이고 있는 몇을 위해서 불빛 속에 던져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즉 고단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인간애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할 말들, 여기서 할 말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력 그런 것들은 가득하지만은 그 밑에 걸 먼저 보면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에 쌓인 현실이 되겠죠. 침묵에 쌓인 현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드러내는데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일단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고달픈 삶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공간은 역의 대합실입니다. 간이역 대합실 속에서 삶의 고단함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할 말들은 가득하지만은 침묵에 쌓여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산다는 것이 이 대합실에서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술에 취한 듯 한 두rum의 굴비 한 광줄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그래서 고향 식구들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다고? 침묵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수용해야 한다는 것, 조금은 비극적으로 현실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들 알고 있었다. 여기서 모두들이라는 것이 지금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어쨌거나 삶의 고단함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여러분들 이런 데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오늘은 어쨌거나 감각적 이미지들이 두드러지는데 청각적 이미지와 미각적 이미지가 드러나는데 청각은 오래 앓은 기침소리고 미각은 쓴약 같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서 여기서 눈꽃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이 톱밥 난로와 대비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온 감각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 이제 이 아주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나오네요. 눈꽃의 화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기법 중에서 은유법이 있는데 은유법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는 은유법을 또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은유법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A equal V 또는 A의 B 이런 것들이 은유법의 형식이 되는데요. 여기서 A라는 것이 원관념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B라는 것이 보조관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유, 비유의 의미를 잡아줄 때는 원관념의 속성을 가지고 의미를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관념의 속성을 가지고 의미를 유출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눈꽃이라는 것이 A고 화음이라는 것이 B라고 했을 때 이 눈꽃의 화음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보조관념의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잡아주는 건데 보조관념이 화음이거든요. 그렇다면 화음이라는 기본적인 속성을 떠올리면 이거는 플러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꽃의 화음은 무조건하고 좋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삶의 위안이 되는 존재, 여러분들 이 부분 내용을 온전히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앞부분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앞부분 다시 한번 봐보면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으다. 냉온 감각을 통해서 눈 시린 유리창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고 톱밥 난로는 플러스가 되겠는데 근데 지금 창밖에 눈꽃이 쌓이는데요. 그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라는 것은 조금은 이미지가 전환이 일어나가지고 이 눈꽃의 화음, 내리는 눈을 통해서 삶의 위로를 얻는다, 삶의 위안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뒷부분도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정 넘으면 낯설음, 뼈아픔,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겠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설원, 눈으로 덮인 세계라 그랬는데 이때 이 눈으로 덮인 세계라는 것이 그 화음이라는 의미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긍정적인 의미로서 위로, 위안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풍잎 같은 맨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여기서 밤열차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밤열차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산다는 것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삶의 역정, 인생 역정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산다는 것이 또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한때는 좋았던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따뜻함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 강좌는 어쨌거나 빠르게 서둘러 보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다시금 주제를 한번 환기를 해봅시다. 주제를 한번 환기를 해보면 그래서 간이역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는 서민들, 이 서민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삶의 애환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라는 그런 정도로 작품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곽지구 시인이 이런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작품을 그 임철우 작가가 아마도 문학 잡지 같은 것에서 보았을 건데, 이걸 내가 소설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소설로 수용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관점들이 나타나는데, 원작과 다른 관점들이 나타나는데, 성찰적 성격. 그래서 뭔가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회상적, 이 소설 내용이 전부 그 등장인물들, 간이역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들로 조금은 변환이 이루어져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처럼 간이역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인데요. 이게 소설로 변환이 되면서 조금 특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소설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있는데, 이 작품은 주인공이 없이 간이역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비문학을 할 때 열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열식으로 각각의 사람들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상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작 시와 마찬가지로 삶의 애환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렇게 고단한 사람들끼리 삶에 대한 교감을 나누고 있다.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로 다루어지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임철우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없이 병렬적으로 작품을 다루고 있다. 병렬적으로 등장인물들의 그 내면 심리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원작 소설은 약간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무엇과 똑같아? 곽재구 시의 원작 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별로 복잡할 내용이랄 것도 없는 장부를 마저 꼼꼼히 확인해보고 나서야 늙은 역장은 원작 시에는 없는 걸 소설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벌써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선다. 벌써 30분이나 지났군. 열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좀 이해를 하기 힘들 건데, 간이역이 보편화되어서 있던 시절에는 열차라는 것이 급행열차라는 것이 있고 완행열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완행열차 같은 경우는 연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출입문 위쪽에 붙은 낡은 벽시계가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 하긴 벌써라는 말을 쓰는 것도 새삼스럽다고 그는 고쳐 생각한다. 여러분들, 그는 고쳐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설에서 심리가 드러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소설로 바뀌어지면서는 1인 집관찰자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산골 간이역, 시에서보다는 소설에서 훨씬 구체적으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 시대상을 반영하는 열차죠. 옛날에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움직였던 열차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어쨌거나 소설로 전환이 되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장은 손바닥을 비비며 창가로 다가서더니 유리창 너머로 무심히 시선을 던진다. 건널목 옆 왼눈박이 수원등. 여러분들, 시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소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껑충하게 서서 홀로 눈을 맞으며 희뿌연 얼굴로 땅바닥을 내려보고 있다. 송이눈이다.
갓나나이의 주먹만한 눈송이들, 과장법, 어둠 저편에 까맣게 숨어있다가 느닷없이 수원등의 불빛 속에 뛰어들어오면서 뚱그렇게 놀란 표정을 미처 지우지 못한 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묘사가 드러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눈이 내리는 모습이죠. 바람도 그리 없는데 눈발이 비스듬히 비껴날리고 있다. 늙은 역장은 조금은 근심스러운 기색으로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어본다. 하지만 콧김이 먼저 재빠르게 유리창에 달라붙어 뿌연 물방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매로 훔쳐내야 했다. 철길은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소설적인 형상화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길어지는 분량만큼 새로운 내용이 조금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합실에 남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스시라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네요. 한가운데 톱밥 난로가 놓여있고, 자, 우리가 원작시에서 톱밥 난로는 연민의정,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정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톱밥 난로가 나와 있다면, 이 임철우 소설에서는 교감의 매개체,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감을 나누게 되는 교감의 매개체라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위로 세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난로는 양철통 두 개를 맞붙여서 세워놓은 듯한 꼬락서니로 그나마 녹이 잔뜩 슬어서 그간 겨울을 몇 차례나 맞고 보냈는지 어림잡기조차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되겠는데, 이런 묘사를 통해서도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뭔가 초라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이 결국 역의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고단한 사람들과 오버랩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난로의 허리깨에 톱날 모양으로 촘촘히 뚫린 구멍 세로는 톱밥이 타들어가면서 내는 빨간 불빛이 내비치고 있다. 자, 역시 감각적 묘사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형편없이 낡아 빠진 그 난로 하나로 겨울밤의 찬 공기를 덮이기에는 어림도 없을 듯 싶다. 시골 간이역인 사평역에서 역장은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며 대합실을 둘러본다. 그래서 이 대합실 속에는 30대 중반의 농부, 소외된 사람입니다. 병든 아버지, 소외된 사람입니다. 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중년 사내, 소외된 사람입니다. 시국 사건으로 제적당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대학생, 소외된 사람입니다. 돈을 훔쳐 달아난 종업원을 찾아 나선 식당 주인 여자, 소외된 사람들, 술집 여자 춘심이, 소외된 사람들, 행상꾼 아낙네들, 소외된 사람들, 미친 여자, 소외된 사람들, 다 한결같이 소외된 삶의 모습들. 열차는 무려 2시간이 지났어야 도착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고단한 삶을 더욱더 고단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죠. 승객들은 피곤하고 허탈한 모습으로 열차에 올라탄다. 미친 여자만 홀로 대합실에 남아있고, 역장은 그녀를 위해 톱밥을 더 가져다 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사무실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냥 이 작품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병렬적으로 열거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다. 우리가 부산을 대표하는 작가인 김정한의 작품에도 보면 주인공이 없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작품도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참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작품 수가 많은 작품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힘들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작품들을
강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저도 조금 힘드네요. 자, 오늘 작품은 이 정도에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